앞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심화되면 미래의 인재들은 어떻게 바뀌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성과에 몰입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셨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회사, 정말 규모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 이런 거 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혼자 다 못하실 거고 사람을 뽑아서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그것이 미래의 변화된 세상에서 인재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리더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리더십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조직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란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대상자가 있죠. 대상자의 마음. 세 번째는 그렇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도에 미국에 이제 리더십 학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이 4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연내 학회를 했는데 방구 좀 낀다는 리더십 학자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자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1901년부터 2000년 사이, 100년 사이에 등장했던 리더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이 사람입니다. 스탈린이요. 여러분 진짜 좀 아니다고 생각하는 히틀러도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김일성도 8위 정도 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리더십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직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몰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해야 된다, 혹은 누구를 감동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도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돈으로 몰입하는 거, 그게 가장 좀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 뭐 돈 좋아하지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충분히 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겠다는 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십하고 비슷한 말이 이제 파워입니다. 사회적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파워라는 것을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걸 파워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파워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뭐 군대나 총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제적인 파워. 두 번째는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혹은 뭐 대표이사다, 이런 공식적인 직위나 직책이 주는 힘에 기대는 파워. 그게 이제 좀 넘어가니까 뭐냐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스탁 옵션을 주든지 이런 보상의 힘이죠. 그게 이제 돈도 이제 풍족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전문성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일체감의 힘입니다. 일체감의 힘이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뒤에 가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각 해에 태어났던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70만 정도가 그때 태어났는데, 얘네들 빨간 화살표가 뭐냐면 남자 기준으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우리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청년 실업 막 이러잖아요. 이제 91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오잖아요. 요게 에코 세대라는 거예요. 에코 세대가 뭐냐면 과거보다도 10만 명씩 갑자기 더 태어난 거예요. 그 60만에서 65만 정도 태어나는 애들이 갑자기 한 4, 5년 동안 10만 명이 더 태어났네.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의 인구가 50만입니다. 근데 91년도부터 92, 93, 94, 95까지 10만 명씩 더 태어났거든요. 이게 딱 50만이에요. 고스란히 공급이 초과하니까 노동시장에도 초과 공급이 이제 청년 실업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이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30만 명씩 덜 들어옵니다. 이건요,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팩터가 이렇게 뭐 석유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밀 이런 원자재가 올랐던 게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요, 임금이 상승입니다. 지금 노동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임금비 상승에 강력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없이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노동 공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이 버틸 수가 있어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일본은 2012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쇼티지가 났습니다. 유효 구인 배율이 뭔 뜻이냐면 일자리 찾으려고 하는 구직자 대비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의 비율이 얼마라는 얘기입니다. 구직자는 한 명인데 사람 뽑겠다는 거는 1.8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뽑는 기업 중에 40% 정도는 그 자리를 못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하는 어떤 이런 데 승부를 거는 대표사님들은 희망은 되게 크지만 반대로요. 사람 구하기 진짜 어려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세상이 뭐냐면 한국에 20, 30년 전에는 이직이란 거 경력사원으로 옮기는 거 잘 안 했습니다. 전직을 하는 데에 대단한 기회비용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 실시간으로 이 회사 내부 분위기 어떻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내부의 구성원들이 올려주는 앱을 만들어서 돈 버는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블라인드가 실시간으로 그 특정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지 급여는 어떤지 이런 분위기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직에 따른 거래 비용이 엄청나요. 과거에는 대기업들밖에 없어서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급속하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경력 사원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앞으로의 HR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직률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덤바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50명이 넘어가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도화가 필요하고 시스템화가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착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HR하는 전공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의 수명주기 모형입니다. 가로축은 뭐냐면요. 조직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로축은 뭐냐면 조직 규모가 커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창업하시면요. 창의성 하나 가지고 다 됩니다.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회사 규모가 성장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장이 정체됩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첫 단계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리더십 1대1로 막 5, 6명 데리고 있을 때는요.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다 지시하고 체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숫자가 조금 늘어나면요. 1대1로 업무 지시하고 체크하고 이거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알아서 몰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우리가 이 방향, 우리 회사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공유가 됩니다. 이런 리더십의 명확한 설정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거 안 되면 다음 단계 성장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십 설정하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갔는데 또 갑자기 있잖아요. 또 성장 정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는 어떠냐면 대표이사가 내려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본부장 만들고요. 부문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요. 위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적인 조정이나 통제 시스템이 정교화되고 규정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조정 통제 시스템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것이 또 조직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료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대기업이 되면 그걸 또 옛날처럼 말랑말랑하게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스타트업을 사들여서 혁신을 외주화를 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중력과도 같은 원칙 이런 걸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는 2단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외적 조정, 뭐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 뭐 커져버린 회사들의 뭐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다 우리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도입해서 절대 안 맞고요. 당분간은 그것보다도 리더십의 필요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교화 이런 건요. 1911년도에 이 사람이 쓴 과학적 관리 원칙이라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업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일을 잘하면 성과급을 주고 이런 게 구조화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컴퓨터가 생겨나고 전자계산기 생겨나고 컴퓨터 생겨나고 ERP 생기고 엑셀 생기고 메일 생기고 SNS 생기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AI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전자계산기도 없었던 시절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툴 자체는 허물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못 허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보다 외부 환경에 빠르게 더 싸게 대응하도록 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화와는 조금 크면 달라질 거다. 그래서 기업은 앞으로 네트워크형 조직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AI가 인사를 도와주고요.
네트워크 기술이 인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조직 구조가 애플은 왜 저러냐면요. 정말 탁월한 천재 한 명이 아예 뭐 수십 명을 1대1로 다 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그래서 짐 쿡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짐 쿡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조직이 좀 바뀌었죠. 일관되게 쟤들은요, 주장하는 게 팀장이 없어요. 팀장은요, 갑자기 팀에 일이 생기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팀장하는 거죠. 팀장하다가 팀원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라든지 업종에 맞춰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에 맞는 리더십 모형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격 부리다가 지가 만든 회사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니 이제 이런 90점이 없으니까 애플도 망가지기 시작하죠. 11년 만에 애플이 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왔어요. 직원들은 전설적인 창업자의 복귀를 환영했으나 열광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즐겁고 자유롭고 민주주의고 모두가 회사를 좀먹던 좋은 시절 저번에 가버렸고요. 인력 가차없이 잘렸고요. 요구 수준 점점 올랐습니다. 잡스의 방향성입니다. 잡스는 딱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한다. 라는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애플에 네 업무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내라. 그거 언제 끝내야 되는지도 답을 내라. 이것이 아까요. 그 창의성 단계를 끝나서 성장이 지지부진할 때 대표이사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잡스의 또 다른 해결책인데요. 이거 핸드폰 팔아가지고요. 번 돈 6조 원을 때려줬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독특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주의 스크래치를 내려고 생각하는 그 팀원들의 두뇌와 두뇌 사이에 존재한다. 접촉하고 만나보고 이런 것들이 빈발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조직의 창의성은 올라간다. 이 애플 신사옥의 내부는 대단히 이게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선 엄청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칸막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녁 때까지 버티고 일하다가 집에 가는 구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도록. 얼마 전에 드디어 애플이 최소한 하루 이상은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출근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플은 스킨십에 의한 창의력 이거 믿습니다. 미국은 강제 순위 평가를 통한 직원 성과를 차등하는 부분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GE, 자포스, IBM, 아마존, 시스코, 모토로라 전부 성과주의 다 폐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성과를 차등해서 주다 보니 직원들 간에 필요 없는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개인에게 스카우트하기 위한 급여를 맞춰줘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직원들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급여 차등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이런 바에 어떻게 공헌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일체감의 힘이다.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안 바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공감의 힘인데 이 공감의 힘이 안 되면요. 권력의 심리학이라고 권력이란 것은 마약과 똑같아요. 마약에 중독되듯이 권력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갑질이라는 얘기예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하는 식구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식구들이 일사불란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이게 파워가 생겨나는 겁니다. 권력에 중독된다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창의성 얘기 좀 할게요. 직원들이 창의성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창의성은요. 뭘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최근에 fMRI가 등장하면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을 이뤘습니다. IQ가 일정 수준 올라갈 때까지는 뭐 110까지입니다. 110까지는 IQ가 올라가면서 창의성이 동반상승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친구들 IQ가 측정해 보니까 평균이 106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애들은 대체로 돌 던져서 머리 많은 애 뽑으면 충분히 창의성을 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박스에서 쓰는 게 이게 우리말로 전척, 상척 두해랍니다. 창의성이 발현될 때마다 요 부위가 반짝반짝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유머와 관련 있는 부위예요. 개그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요. 이쪽이 반짝반짝해요.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요. 강박적인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반짝반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그나 유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야지 밑에 애들 창의성이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전교 1등하는 애들을 뽑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은 창의성이 엄청 발현되는데 어떤 팀은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해서 구글에 또 180개 구글의 팀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2, 3년 연구를 딱 해보고 난 다음에 창의적인 팀과 창의적이지 않은 팀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 유일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입니다. 팀장이 있는 데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개그와 유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헛소리를 해도 괜찮은 조직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팀의 창의성이 그렇지 않은 팀에서 압도적으로 높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실리콘밸리에 가면 스타트업 그 사무실에 뭐 게임 하는 거, 당구 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거, 자빠져 잘 수 있는 소파 두고 이런 이유가요. 직원들한테 잘해주자는 것도 일견 있지만 이런 와중에 창의성이 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